나치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수백만 명의 삶은 갑자기 변했다. 당의 규칙은 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집, 교실, 직장에까지 침투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돌아갔다. 무엇을 먹을지, 집에서 무엇을 말할지,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여가 시간에 무엇을 볼지, 더 이상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명령이 내려졌다. 이전에 사적인 일이었던 것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두려움, 감시하는 시선, 그리고 환경의 압박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응했고, 다른 이들은 가장했고, 몇몇은 게임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 거리에는 깃발, 강제적인 인사, 공개적인 처벌이 넘쳐났다. 아무도 편안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맞지 않으면 버려지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부족함과 폭력은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질서의 외관 속에서 그 지옥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치 독재의 시작. 히틀러가 1933년 1월에 총리직을 차지했을 때 그는 의회에서 다수도, 국가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지지도 없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그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전략은 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독일 의회 건물인 라이히스타크의 화재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하루 만에 정부는 증거도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산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강제 수용소는 처음부터 군사적 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었는가였다. 나치당은 모든 정당을 한 번에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각 정당들이 저항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6달도 안 되어 독일은 민주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했다. 노동조합은 독재 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조직으로 대체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파업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려 하면 해고되거나 감옥에 갇혔다. 언론, 라디오, 책, 영화는 모두 하나의 대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독일을 구원자로서 히틀러를 보게 하려는 끊임없는 선전이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나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정부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했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고,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은 당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국립학교로 보내졌다. 마을과 도시에서는 신체 활동, 행진, 맹목적인 복종을 장려하는 청소년 그룹들이 조직되었다.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배제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부의 특정 직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독일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공공생활에서 배제되었다. 아직 집단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고립은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독일인들은 열광적인 추종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방향을 보며 피하려 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이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했다.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는 이웃, 동료, 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받기 시작했다. 감시는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동시에 히틀러는 기업가와 군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들에게 안정성, 공산주의의 제거, 경제적 성장 기회를 약속했다. 그들의 협약은 암묵적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에 반대하지 않는 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히틀러가 의회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해준 위임법의 통과였다. 그때부터 각 명령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독재의 공식적인 시작이었다. 사법 시스템도 변형되었다. 판사들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공식적인 이념을 따를 것을 강요받았다. 재판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았다. 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처벌은 강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 없이 감옥에 갇히거나 자취를 감췄다. 대학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사상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정부 이념을 따르지 않는 교수들은 쫓겨났고
학생들은 독일 문화를 정화한다고 믿으며 책을 불태우는 데 참여했다. 변화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은 몇 달 만에 일어났다. 거리는 나치의 상징들로 가득 찼다. 히틀러의 이미지는 모든 공공사무소, 학교, 상점에 있었다. 중립을 지킬 자리는 없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그들에 반대하든지 해야 했다. 유니폼의 끊임없는 행진, 각 발코니에 걸린 깃발, 강제적인 인사는 단지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제 누가 지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호였다. 공공행사에서는 당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결혼식, 장례식, 가족 모임에서도 나치의 노래, 연설, 인사가 독일 전통의 일부처럼 포함되었다. 종교 생활도 영향을 받았다. 히틀러는 교회를 없애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복종시키려 했다. 일부 목사들은 협력했지만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 설교는 검토되었고 공식 이념에 맞는 메시지를 포함해야 했다. 청소년 종교단체는 흡수되거나 금지되었으며 대신 공식적인 정부 조직으로 대체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선전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많은 농민들이 보수적이었고 너무 빠른 변화에 불신을 가졌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압박은 결국 효과를 봤다. 당의 조직에 가입하면 혜택, 보호, 명예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순응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더 쉬웠다. 예술계 역시 이념적인 필터를 거쳤다. 나치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화가, 작가, 음악가는 타락한 예술가로 낙인 찍혔다. 그들의 작품은 금지되었고 경력은 파괴되었다. 영화는 정부의 주요 도구 중 하나로 바뀌었다. 정교하게 제작된 영화들은 독일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국가의 적들을 악마화했다. 학교와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상영되었다. 누구도 그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짧은 시간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수년간의 친구들이 고발될까 두려워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 진보적인 이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과 각 조치는 계속해서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질서, 일자리,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자유를 양보하는 대가가 크더라도 안정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리의 포스터, 행진, 반복된 구호들이 국가적 단합의 환상을 만들어갔다.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프로그램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공공건물, 공장이 건설되었다. 실업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숨겨진 대가, 억압, 완전한 통제, 모든 반대 세력의 제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상생활은 가장 단순한 것들까지 바뀌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나치의 국가가 불려졌다. 상점들에서는 유대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말라는 표지가 있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청소년 운동에서 들은 아이디어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원치 않게 부모를 고발할까 봐서였다. 엽서, 신문, 심지어 어린이 게임들에도 퓨럴의 이미지가 들어갔다. 그는 풍경의 일부분이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국가적인 기념일들은 늘어나고 의무화되었다. 참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따랐다. 모든 것은 정권이 불패하고 영원하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작은 제스처로 항의하려 했던 사람들은 압도되었다. 비밀리에 글을 쓰던 지식인들은 발견되어 처벌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나라를 떠났지만 다른 이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억압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몇 가지 공개적인 사례만으로도 대부분이 침묵을 선택했다. 정권은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100만 명의 경찰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끊임없는 감시의 느낌은 어떤 반란도 마비시켰다. 결국 완전한 권력이 공고해졌을 때 민주주의를 가장할 필요도 없어졌다. 선거는 의미가 없어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독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독일이었다.
복종하며 묻지 않기, 모든 것을 지배한 숭배의 기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이미지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였다. 그는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매일 언론은 그를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다루었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모든 이들 위에 존재하는 인물로 소개되었다. 그의 얼굴은 공공사무소, 학교, 공장, 심지어 교회에까지 등장했다. 그의 숭배는 자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서 세심하게 조직된 것이었다. 선조는 그를 실수하지 않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작업했다. 그의 연설은 어디에서나 방송되었다. 심지어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거리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그의 목소리가 모든 곳에서 들리게 되었다. 시민들은 그가 없는 경우에도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일어나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이 숭배는 일상 속 모든 구석에 스며들었다. 히틀러의 사진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필수적이었다. 아이들은 많은 친척들의 이름보다 먼저 그의 이름을 알았다. 교과서는 그의 사진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이야기책에서는 그가 영웅으로 등장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나치 스타일로 인사하는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도자에게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팔을 들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의 표시였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회의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이 동작은 일상적인 언어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지인, 상사, 당의 인물들과 인사했다.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의무였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도 있었다. 히틀러가 받는 편지들은 특별한 팀에 의해 읽혔다. 매일 수천 통이 도착했고 그중 많은 편지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가 자신들을 위해 한 일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직접 답장을 하진 않았지만 퓨러의 사무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이 친밀함의 느낌은 그가 유일하게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들은 그에 대해 존경하는 어조로 이야기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기자가 의심을 품었다면 그는 해고되거나 체포되었다. 히틀러의 천재성, 세계관, 독일에 대한 헌신을 다룬 기사가 작성되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역사적 사건처럼 보도되었다. 심지어 그의 침묵조차 지혜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정부를 위해 일하는 예술가들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그림, 조각, 영화들을 제작했다. 어떤 작품에서는 그를 전사로, 다른 작품에서는 보호자 같은 아버지로 묘사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그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과 문제 해결의 방안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그의 이미지는 부모나 종교적 인물들의 사진과 함께 걸려 있었다. 단기 조직한 대규모 집회에서는 수천 명이 일제히 행진하고 그의 연설을 들으며 구호를 반복했다. 모든 것은 밀리미터 단위로 조직되었다. 그 목표는 단지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대한 무엇의 일부분이며 유일한 지도자가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생각 없이 그를 따르도록 훈련되었다. 나치 청소년 조직에서는 진리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가르쳤다. 히틀러는 옳다 또는 퓨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구절이 반복되었다. 의문은 환영받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질문을 했다면 그는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복종을 의무로 여기는 세대가 형성되었다. 나치당 내에서는 모두가 히틀러에게 완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높은 직책들은 그를 의문 없이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차지되었다.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복종이 중요했다. 이러한 수직 구조는 내부에서의 토론 시도를 없앴다. 결정은 최상위에서 내려졌고 변경 없이 하위로 내려갔다.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공공생활에서는 축하가 그의 이미지주의로 집중되었다. 히틀러의 생일은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그날은 퍼레이드, 연설, 학교 행사, 당의 모임들이 있었다. 거리에는 그의 초상화가 걸리고 불꽃놀이가 터졌다. 그것은 다른 어떤 중요한 날보다도 더 큰 행사였다. 국민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비록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권의 메시지는 모든 좋은 일이 후어러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공장이 열리면 그것은 그의 비전 덕분이었다. 실업률이 내려가면 그것은 그의 덕분이었다. 독일이 무언가를 얻으면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그의 리더십 덕분이었다. 이런 방식은 다른 인물들이 등장할 자리를 없앴다. 오직 하나의 책임자, 히틀러만이 있었다. 공식적인 전기들은 불편한 세부 사항들을 생략했다. 그의 겸손한 출생, 전쟁에서의 복무,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모든 것은 서사적으로 묘사되었다. 그의 실수, 실패, 모순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의문은 모두 버려지거나 지워졌다. 이렇게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보드게임과 학용품도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어떤 게임에서는 아이들이 히틀러나 당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말을 진행했다. 일기책에는 그를 용감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잠자리 이야기도 정권의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각색되었다. 반복적인 노출은 그의 이미지를 어린 시절부터 새겨 넣었다. 정권의 비밀 보고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고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사회적 압박은 엄청났다.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하면 그는 고발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 게임에 참여했다. 그들은 연설에서 박수를 치고 깃발을 걸고 자신들이 기대되는 말을 했다. 히틀러는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다. 그의 주변은 폐쇄적이었다. 하지만 선전은 그가 국민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시민이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보도될 때 그것은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비록 그 상황들이 과장되었거나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그가 받는 보고서는 그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 필터링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꾸미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아무도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다른 책임자를 찾았다. 장관들, 공무원들, 심지어 국민들까지. 이것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부채질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다. 두려움과 아첨은 섞여서 모두가 침묵하고 복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퓨러 숭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반복했다. 비록 나라가 고통받기 시작했어도 선전은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환상이 유지되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사람, 타격을 입지 않는 존재, 누구나 질문 없이 믿어야 할 인물이었다. 유니폼 없는 스파이망으로 전환된 독일. 나치 정권은 전례 없는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첫 몇 달 안에 시스템의 적을 찾아내는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게슈타포는 유니폼이 없는 비밀 경찰로서 당에 반대하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행동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익명의 고발만으로도 사람을 체포하고 재판 없이 감금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신고만 있으면 누군가가 사라지기 충분했다. 집들은 새벽에 급습당했고 체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장소로 끌려갔다. 종종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변화된 모습,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게슈타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것은 도축업자일 수도, 교사일 수도,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었다. 이 불확실성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공개적으로 정치에 대해 말하는 일이 중단되었고 집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내용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들은 정권을 존중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신고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다른 그룹들도 있었다. SS와 SA는 순찰, 협박, 그리고 라인을 벗어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맡았다.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했다. 또한 민간인 스파이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신념이나 두려움으로 당국과 협력했다. 강제 수용소는 정권이 위험하다고 간주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단지 범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했다. 기자, 교수, 활동가 또는 단지 너무 많이 말을 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처음에는 수용소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곳은 힘든 장소였으며 학대가 일상이었고 사람의 생명은 거의 가치가 없었다. 정치적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체포될 수 있었다. 한마디 실수만으로도 충분했다. 히틀러에 대한 농담을 했다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다. 외국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당국은 외부의 사상과의 접촉이 독일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정권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다. 저항은 거의 없었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시스템은 처음부터 어떤 반란도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항의할 여지가 없었다. 거리는 감시당했고 체포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두려움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서도 있었다. 감옥과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전해졌다. 거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이 불확실성은 또 다른 무기처럼 기능했다. 공포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했다. 한 명의 요원 유니폼만으로도 존경을 받았다. 공식이 나타나면 모두가 자세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땅을 보며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배웠다. 신문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두려운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피로와 압박감에 의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기도 했다. 정권은 또한 언론을 이용해 이 분위기를 강화했다. 체포와 처벌에 관한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국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전달되었다. 이런 권력의 전신은 경고 역할을 했다. 그것은 실수나 방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시민들도 서로를 감시하도록 독려되었다. 많은 동네에서 당의 지역 지도자들은 모임을 조직해 이웃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공식 행사, 예를 들어 행진이나 정권의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행진에 참석하지 않거나 창문에 깃발을 걸지 않으면 반항 행위로 간주되었다. 직장에서도 같은 감시가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장과 사무실에서는 누군가 부적절한 말을 하면 당국에 보고하는 정치적 책임자가 임명되었다.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사라졌고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조직들이 생겼다. 노동자는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서도 복종을 보여야 했다. 사생활은 사라졌다. 결혼생활은 감시를 받았고 친구 관계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가족 모임이 많으면 의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항상 감시받는 기분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나 책을 불태우거나 숨겼다. 자가 검열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대사관과 기자들은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일부 외교관들은 자국의 독일 내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으며 독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외부에서 보면 변화가 느껴졌다. 방문은 신중하게 받았고 독일인들과의 대화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종료되었다. 예술가들, 작가들, 영화 제작자들도 이 통제를 피할 수 없었다. 정권은 무엇을 그릴 수 있고 쓸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지 결정했다. 책들은 검토되었고 많은 책들이 서점에서 철수되었다. 일부는 공공연하게 불태워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며 그것은 당의 진리였다.
다른 생각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은 침묵당하거나 추방되거나 체포되었다. 대학교는 그들의 기능을 바꾸었다. 다른 사고를 가진 교수들은 쫓겨났다. 강의는 정권의 이념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다. 학생들은 라디오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연설을 반복해야 했다. 비판적 사고는 반복으로 대체되었다. 학교는 또 다른 통제의 도구가 되었다. 종교도 감시를 받았다. 교회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협력을 기대받았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은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했을 때 그들은 체포되거나 압박을 받아 침묵하게 되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히틀러였으며 신앙은 국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설교는 감시되었고 성전은 지켜졌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이 본 것,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해외여행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심지어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허가 없이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서류와 통행증이 필요했다. 국가는 시민들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작은 마을에서는 통제가 더 강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고 어떤 행동 변화도 눈에 띄었다. 경찰이 감시할 필요는 없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만 있으면 충분했다. 거기서는 소문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일부는 보복이나 개인적인 적을 없애기 위해 고발을 사용했다. 언론은 공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매주 복종을 강화하는 기사가 실렸다. 처벌의 사례, 내부의 적, 당에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디오는 구호를 반복했고 영화는 스파이가 나라를 배신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르게 생각하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는 감시와 처벌에 의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적응했다. 침묵과 복종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두려움은 게슈타포나 수용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 친구,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치 시대의 여성, 요람, 두려움, 복종 사이. 정권의 힘이 안정되자마자 당국은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들은 국가 건설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포스터, 공식 연설, 교실에서 반복된 구호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자녀, 주방, 신앙. 당이 제시한 여성 모델은 가정에 헌신하는 여성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고 가정을 규정된 규범에 맞게 유지하는 역할이었다. 국가는 더 많은 자녀를 낳은 여성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모성 훈장과 같은 상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금, 은, 동으로 나누어 수여되었다. 4명의 자녀에게는 동, 6명에게는 은, 8명 이상에게는 금이었다. 이 시상식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국가의 영웅처럼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조치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더 좋은 주택이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한편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 학교, 공장에서 직업을 빼앗기고 남성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대학에 대한 입학 제한이 있었고 남성적으로 간주된 직업들은 거의 여성들에게 닫혀 있었다. 여전히 공부를 계속하는 여성들은 의심을 받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공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었다. 선전은 웃고 있는 여성이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바느질을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여성 잡지는 유행보다는 출산, 전통적인 요리법, 가사 조직법에 관한 조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심지어 장난감도 바뀌었다. 소녀들은 부엌놀이, 인형, 가사 노동을 모방하는 놀이를 받았다. 이는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이 역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많은 젊은 여성들, 특히 도시에서는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공식적인 모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다른 삶을 살기를 고집한 여성들은 이기적이거나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혔다.
어떤 경우에는 감시당하거나 신문을 받기도 했다. 여성들은 또한 당의 공식 조직에 통합되었다. 독일 여성연맹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을 모아 집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요리, 육아, 바느질 수업이 제공되었고 동시에 이념 교육도 이루어졌다. 인종 순수성, 건강한 자녀를 낳는 의무, 나치 이념에 충실할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조직 안에서 감시도 장려되었다. 여성들은 이웃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았을 때 보고하라고 권유받았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통제 시스템의 일부분이 되었다. 일부는 신념으로, 다른 일부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했다. 개인적인 삶은 축소되었고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긴장 상태로 변했다. 잘못 해석된 한마디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부 여성들은 시스템 내에서 일했다. 당의 사무실에서 비서로, 정권의 건강관리시설에서 간호사로, 재교육 캠프에서 감독자로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승진은 제한적이었다. 높은 직책을 차지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며 리더로서의 역할은 없었다. 또한 신체적 이상도 강요되었다. 여성들은 건강하고 강하며 아리안적인 외모를 갖추어야 했다. 결혼 전 건강검진이 이루어졌으며 결혼을 하려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결혼을 막을 수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강제 불임 수술이 허가되었다. 모든 것은 인종보호를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통제는 성생활에도 적용되었다. 독일인 여성과 비독일인 남성, 특히 유대인이나 외국인과의 관계는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그들은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일부는 체포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관계는 국가에 유익해야 했다. 공식 계획에 맞지 않는 모든 관계는 강제로 끊어졌다. 정권은 또한 조기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결혼을 원하는 젊은 커플에게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헌신하면 대출의 일부가 면제되었다. 이 조치는 대가족 형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나치 모델에 부합하는 가정을 만들려 했다. 돈을 통해 가정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방식이 촉진되었다.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어느 정도 가시성을 얻었다. 일부는 여성 조직에서 상징적인 직위를 차지했고 다른 이들은 정권이 승인한 사회적 업무에 참여했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정치, 경제, 군대는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다. 여성은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는 없었다. 평화 시절 동안 이 모델은 확고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정권은 일부 규칙을 수정했다. 많은 여성들이 공장, 사무실, 심지어 농장에서 일하도록 불려갔다.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여전히 그것이 여성의 주요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을 하는 여성들은 압박을 받으며 일했다. 그들은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으면서 일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중적인 노력은 매우 피곤했다. 긴 근무 시간 후에는 집을 돌봐야 했다. 정권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모든 부담은 여성에게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의무가 모든 것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통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일부는 선택적 출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은 군인이나 당원과 짝지어져 순수한 자녀를 낳도록 했다.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압박은 강했다. 국가를 돕고 있다고 설득되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국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점령지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잔혹했다. 일부 독일인 여성들은 수용소나 감옥에서 감시자로 일했다. 다른 여성들은 정복된 지역에서 군 관계자의 아내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권의 가치를 가르치며 여성적 이상을 보여주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지역 여성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들이 증가하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보는 것이 흔해졌다. 일부는 트램을 운전하고 다른 일부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이 개방은 인정이 아니라 비상조치였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일시적인 대체라는 명분이었을 뿐이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수백만 명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 형제, 자식을 잃었다.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폐허 속에서 하루하루를 재건해야 했다. 정권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일부는 시스템의 일원이었던 것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갔다. 다른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적응하려 했다. 전후 재판에서 여성들은 거의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들은 부차적인 인물로 여겨졌지만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일부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표면적인 처벌을 받았다. 수십 년 동안 나치 정권에서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은 간과되었고 오랫동안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복종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다. 집에서의 삶, 박탈, 두려움, 그리고 습관 사이. 많은 도시에서 일상적인 루틴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외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학교 일정, 읽기 목록, 공공행사에서의 노래, 심지어 유니폼까지 변경되었다. 당의 메시지는 점차적으로 보도물, 이웃 모임, 기차역의 공지사항에 침투했다. 상점은 열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했지만 그 환경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일상으로 보였던 것들은 사실 새로운 규칙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선전은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웃는 얼굴의 가족들, 잘 차려입은 모습,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하고 질서정연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졌다. 매체는 진보, 당열,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려움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숨겨졌다.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체제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 제품들이 선반에서 사라졌고 식료품과 기본 생필품 구매에 대한 통제가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시민들은 빵, 고기, 비누를 살 때 쿠폰을 사용해야 했다. 부족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전쟁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도시 곳곳에는 절약, 재활용 또는 물건을 기부하라는 포스터가 걸렸다. 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리했다. 대체 재료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다. 많은 가정에서 옷을 수선해서 입었고 아이들은 형제들의 옷을 물려받았다. 소비는 최소화되었다. 모든 것이 전쟁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었다. 뉴스에서는 희생이 필요하며 독일 국민이 강하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들판에서 젊은이들이 수확을 돕는 모습, 집에서 자랑스럽게 일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여졌다. 현실은 훨씬 더 힘들었지만 공식적인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다. 연합군의 폭격은 일상생활을 방해했다. 많은 도시에서 언제든지 알람이 울렸다. 사람들은 대피소로 달려갔고 때로는 밤에 여러 번 대피했다.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졌다. 집은 파괴되고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음식은 더 부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굳건히 버티며 계속 일하라고 요구받았다. 아이들은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 시골로 보내졌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그들은 정권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부모와 떨어져 그룹으로 생활하며 순응하고 강인하게 자라나며 미래의 병사나 어머니로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힘든 경험이었지만 특권으로 제시되었다.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역할을 맡았다. 도시 농업을 돌보고 헌옷을 모으며 전선 지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들은 공장, 사무실, 심지어 농장에서 일했다. 비록 그들의 공로가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있을 동안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집안에서는 긴장이 감돌았다.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려워했다. 라디오는 공식적인 내용만 방송했고 신문은 부정적인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주제는 피했다.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 편지, 책을 숨겼다. 종이는 불태우고 물건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감시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듣고 온 말을 집에서 반복하며 원치 않게 부모를 고발할 수 있었다. 두려움은 각 가정 안에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였던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부족은 더 이상 놀랍지 않았고 정이나 물이 끊기는 것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시민들은 습관을 바꾸었다. 남은 자원으로 요리하고 물건을 재사용하며 긴 줄을 서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었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조직을 만들었다. 음식을 나누고 수리를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돌보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 간의 도움의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당국은 여전히 집단의 의무를 강조했다. 각 시민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반복되었다. 실패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열정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었다. 행진, 자원봉사 작업, 수거 캠페인 등이 조직되었다. 모두가 참여해야 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목되었다. 집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을 아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반복할까 두려웠다. 교사들은 질문을 하고 기록을 남겼으며 한마디의 무심한 대화가 당국의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침묵은 보호의 한 형태였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침묵을 택했다. 검열은 모든 오락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는 정권에 긍정적이거나 유익한 메시지를 담아야 했다. 연극 작품들은 필터를 통과해야 했다. 외국 음악은 금지되었다. 국가 정신을 강화하는 것만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금지된 음반이나 책을 숨기고 조용히 그것들을 들었다. 일상은 힘들었지만 예측 가능했다. 그 반복적인 일상은 어느 정도 통제된 느낌을 주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평온한 순간도 있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옷을 꿰매는 일은 통제와 부족 속에서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중요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에서의 소식은 점점 더 나빠졌다. 선전은 이를 숨기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전쟁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패배, 돌아오지 않는 군인들, 파괴된 도시들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었다. 공식 출처들은 여전히 조작된 수치와 승리의 연설을 발표했다. 피로감이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일, 라티오닝 폭격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의무를 계속 이행했다. 열정이 아니라 습관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많은 이들에게 저항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정권이 끝나기 전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폭탄이 더 자주 떨어졌고 물자는 거의 사라졌으며 혼란은 커져갔다. 여러 지역에서는 당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었다. 누가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몇몇은 문서를 숨기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사라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기다렸다. 집들은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분리되었으며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은 승리를 이야기했다. 현실과 공개적으로 말해지는 내용 사이의 단절은 완전했다. 복종을 위해 자란 아이들, 제3제국의 프로그램된 어린 시절. 나치 정권이 시작되면서 나치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장기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열쇠로 보았다.
성인들을 설득하려는 대신 그들은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려 했다. 청소년들을 얻으면 정권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과 정부의 당국자들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몇몇 교과 과정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던 교사들은 제외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정권의 비전에 동조하는 교사들만이 남을 수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두려움이나 확신으로 협력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교사들로 교체되었다. 교과서는 당의 이익에 맞게 역사, 생물학, 심지어 지리학까지 다시 작성되었다. 유대인이나 외국 작가들은 제외되었고, 민족적 자부심과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자료가 추가되었다. 교실에서는 항상 리더에게 복종하고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조국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에서도 공식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예시가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좋은 시민과 국민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고 부모나 이웃이 정부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감시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교육은 그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학교 밖에서는 젊은이들이 당의 조직에 흡수되었다. 남학생들은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했고 여학생들은 독일 여성연맹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선택사항이었지만 나중에는 필수가 되었다. 놀이, 산책, 노래, 그리고 그룹 활동을 통해 정권의 이념이 주입되었다. 남학생들은 병사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여학생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되었다. 유니폼은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것은 단지 옷이 아니라 그들이 운동의 일원임을 나타냈다. 유니폼을 입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압박감을 주었다.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지목되었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팔을 들고 인사하고 맹세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든 활동에서 반복되었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더 큰 대의의 일부라는 감각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그곳은 규율, 헌신, 수능을 보상하는 환경이었다. 그들이 받는 과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신체 능력, 생존 기술, 심지어 무기 사용법까지 훈련되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들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싸우며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 여학생들의 역할은 군사 준비가 아니라 가정, 양육 및 공동체 봉사로서의 여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요리, 응급처치, 그리고 당의 규범에 맞는 가정 운영법을 배웠다. 목표는 그들이 다음 세대를 똑같은 원칙 아래 키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젊은이들에게 다른 현실을 모르는 환경을 만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심볼, 문구,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비판적 사고나 자신이 듣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공간은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청소년 단체 내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쳤다.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린이 그룹에 들어갔고 그 후 히틀러 청소년단에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나 SS 준비 섹션으로 넘어갔다. 모든 것이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독일 여성연맹에서 기본 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관리하며 공동체 활동을 돕는 그룹에 배속되었다. 그들은 다른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따르는 것을 기대받았다. 사회적 압박은 강했다. 통합되지 않으면 고립되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아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했다. 많은 경우 아이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참여를 원했다. 이 그룹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상을 받았고 청소년 지도자로 임명되었으며 공공행사에서 운동을 대표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위를 제공했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정부나 군대에서 일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여름 캠프와 조직된 여행은 규율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충성, 희생,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의에 참여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명령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유시간에도 아이들은 정권이 만든 자료에 노출되었다. 영화, 동화, 심지어 보드게임까지 공식적인 가치를 반복하고 있었다.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 모든 것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가정 내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부 부모는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지를 표명해야 했다. 다른 이들은 정권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두 경우 모두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순 없이 자랐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정권에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협력했다. 그들은 재료 수집에 참여하고 행진에 참여하며 일부는 폭격을 받은 재산을 보호하거나 병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은 심지어 청소년들을 흡수했다. 많은 이들이 전투를 위해 훈련을 받았다. 일부는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다른 일부는 강제로 참여했다. 그것은 정권이 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계획한 다음 단계였다. 심리적 충격은 컸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약점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졌다. 젊은이들은 고통을 견디고 두려움을 무시하며 의무를 생각하도록 격려받았다. 불안, 혼란, 슬픔에 대해 말할 공간은 없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붕괴가 가까워지자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전투 부대가 만들어졌다. 어떤 아이들은 15에서 16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는 유니폼과 무기, 그리고 임무가 주어졌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묻지 않고 복종하도록 훈련받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 패배 후 그 시스템은 해체되었다. 조직들은 연합군에 의해 폐쇄되었고 심볼, 유니폼, 인사법은 금지되었다. 그 모델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방향을 잃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일부 가족은 모든 것을 지우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정권을 위해 준비된 세대였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은 겪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다른 역사를 가르쳤지만 변화에 대해 이해할 도구는 없었다. 그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제3제국의 종말, 잔해, 두려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살았던 민간인들. 연합군이 징역하고 폭격이 강화되면서 독일의 민간인들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일상에 접어들었다. 경고 사이렌이 언제든 울렸고 사람들은 대피소 가까이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 옷을 입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갑자기 도망쳐야 할 상황을 대비해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정전은 일상적이었다. 밤에는 촛불조차 켤 수 없었고 위험을 피하려면 창문에 어두운 커튼을 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배급은 부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물물 교환이나 연락망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소포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제품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다. 비누, 신발, 심지어 화장지까지도 귀한 물품이 되었다. 여성들은 찾을 수 있는 자원으로 옷을 만들고 신발의 밑창을 여러 번 수선했다. 아이들은 남아있는 것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찢어져 있거나 작아도 상관없었다. 선전은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었다. 신문에서는 저항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할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장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삶은 더 긴장감 속에 살게 되었다.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폭격으로 인해 많은 동네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지하철역, 지하실 또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든 잠을 잤다. 일부는 낮에도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공포에 떨었다. 지역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다. 많은 경찰관과 공무원들이 전선으로 갔거나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당의 일원들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만약 소련군이 도달하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포를 부추겼다. 약탈과 폭행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파라노이가 생겼다. 일부 가족은 빨리 서쪽으로 탈출하려 했고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정권은 여전히 배신자나 탈영병을 처형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교수형에 처해졌고 민간인은 사기를 저하시킨 죄로 처형되었다. 많은 시체가 기둥에 매달려 경고 문구를 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폐허 속에서 놀았고 음식을 찾아다니며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중단되었고 그들은 그것이 이미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파괴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려 애썼다. 일부는 직장에 여전히 나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상점을 열어 물건을 교환했다. 필요는 규범을 대체할 만큼 창의력을 불러일으켰다. 교회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거나 설명을 원하거나 적어도 위안을 받기 위해 모였다. 설교는 정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말로 하지 않고 저항하는 방법이었다. 마지막 며칠은 가장 힘들었다. 음식도 없고 교통도 없으며 두려움은 전면적으로 퍼졌다. 기차역은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기차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았다. 길은 말에 끌린 수레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만으로 가득 찼다.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적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 뉴스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권력을 잡을지 알지 못했다. 조금씩 항복이 명백해졌다. 국기는 바뀌었고 적군의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기 시작했으며 무기를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피소를 나왔다. 일부는 울었고 다른 이들은 자신이 안전한지 아니면 이제부터 더 나쁜 일이 시작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연합군은 파괴된 나라를 발견했다. 집은 파괴되고 병원은 붕괴되었으며 수천 명이 음식도 물도 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많은 도시에서 전기가 끊기고 전화는 작동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했으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점령군은 약간의 질서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규칙도 있었다. 정권의 심볼은 금지되었고 당의 사무실은 폐쇄되었으며 체포가 시작되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이웃이나 전직 공무원, 심지어 교사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부끄러움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일부는 자신이 당과 연관된 증거를 없애려 했다. 유니폼을 태우고 문서를 숨기며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는 무엇을 말했는지, 누구를 고발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특별히 큰 고통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적군 군인들에 의해 공격당했다. 특히 동부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았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침묵하며 지원도 없이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다. 일부는 부모를 잃었고 다른 일부는 파괴된 도시에서 혼자 남았다. 연합군 당국은 임시고아원을 마련하고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일부 어린이는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입양되었다. 배고픔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물자는 바닥났고 교통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다. 외부 지원에 의존했고 그것은 서서히 도착했다. 빵, 우유, 약을 얻기 위한 줄은 몇 달 동안 일상이 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생존을 위해 조직적으로 나섰다. 거리를 청소하고 지붕을 수리하며 찾을 수 있는 것을 나누었다. 작은 공동체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대도시에서는 혼란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편지를 쓰고 적십자 사무소에 갔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야 일부가 풀려났다. 다른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학교는 새 교재와 새로운 교사, 새로운 규칙으로 재개되었다. 아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다. 많은 이들은 평생 의문을 품고 살아갔다. 연합군 당국은 탈라치화 과정을 추진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당의 일원이었습니까? 모임에 참석했습니까? 누군가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일하고 가르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결정했다. 거짓말을 해서 면죄된 사람도 있었고 진실을 말해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의는 항상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범죄자들이 빠져나갔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기차가 돌아왔고 집은 재건되었으며 상점이 열렸다. 사람들은 잊으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 기억, 결핍이 있었다. 몇 년 후 증언과 회상, 인터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쟁 속에서 자란 세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후 남은 것은 다른 나라였다. 구질서가 무너졌고 다가올 것은 불확실했다. 생존한 민간인들, 아이들, 어머니들, 노인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짊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나라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 모든 것을 기록한 비밀일기. 프리드리히 켈너는 1939년 독일 라우바흐에서 법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가운데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쓴 것이었다. 그의 첫 기록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사고를 하지 않는 대중과 연설이나 신문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켈너는 이러한 행동에서 위험을 느끼고 그것을 글로 남겼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는 이를 방어가 아닌 침략 전쟁으로 간주하며 폴란드가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썼다. 그는 거리에서 들리는 이야기, 선전물을 통해 들은 것들과 그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대조하며 그 진실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기는 점점 더 냉정하고 강해졌다. 그는 뉴스의 검열, 라디오가 전하는 사실의 왜곡,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기록했다. 이웃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는 전선에서 돌아온 군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기록했다. 처형, 약탈, 성폭행 등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을 사이에서 속삭여졌다. 켈너는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전쟁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대화했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대량 살육, 마을의 파괴, 온 가족이 사라지는 일. 그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공식적인 커튼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는 독일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비판했다. 그는 많은 이웃들이 상황을 이용해 질투나 혐오로 고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배제에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켈러에게는 정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침묵으로 혹은 협력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었다. 그는 엄격한 배급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그 사실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끝없이 줄을 서야 했고 기본적인 제품은 사라졌으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억압은 끊임없었다. 켈너는 불법 체포, 갑작스런 실종,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독일이 마치 공기 중의 감옥처럼 변했다고 적었다. 모든 사람이 정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다. 켈너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또한 안타까워했다. 그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이 저항의 방식이었다고 믿었다. 비록 자신만이 읽겠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시기에도 그는 계속해서 썼다. 폭격이 다가오고 상황이 나빠지면 일기를 쓰며 이름, 날짜,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다. 그는 맹목적인 복종, 반성의 부재, 공허한 민족주의를 비판했다.
독일은 위대해지기보다는 내부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1942년 켈너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소문들을 기록했다. 유대인에 대한 체계적인 멸절. 그는 완고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기차, 수용소, 가스실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가 듣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에 대해 적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는데 그치지 않았다. 자신이 주변에서 본 것들도 기록했다. 아리안 상점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사라진 가족들의 집, 재조직을 거친 후 주인이 바뀐 상점들. 그가 이전에 보던 정상적인 것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이 왜곡되었다. 켈너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독일 국민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썼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위선, 무기력, 기회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이 사는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다. 켈너의 일기에는 단지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좌절감도 묻어 있었다. 그는 독일의 미래가 무엇일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는 승리하더라도 그 대가는 너무 커서 아무것도 그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썼다. 매번 새로운 승리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는 의심했다. 그는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대화를 듣고 자신만의 논리로 모든 것을 대조했다. 그는 패배가 시간 문제라고 썼지만 이미 손상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1943년 독일 도시들에 대한 폭격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켈너는 그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다. 파괴된 건물들, 자원이 부족한 병원들, 학교 없이 자란 아이들. 그는 고통을 축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라가 만든 결과라고 썼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변화도 기록했다. 예전에는 열렬한 정권 지지자들이 이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켈너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늦은 후회가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썼다.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망각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는 언젠가 누군가 이 일기를 읽으면 모두가 공범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만큼 무고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썼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켈너는 덜 썼다. 혼돈 속에서 군대는 도망치고 명령은 혼란스러웠으며 민간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기록을 계속했다. 그는 러시아 군인들, 대량 자살의 소문, 마지막 절망적인 연설들에 대해 썼다.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켈너는 단 한마디만 적었다. 드디어 괴물이 떠났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단지 너무 늦게 일어난 일이라고 확인할 뿐이었다. 정권이 무너진 후 그는 연합군의 도착, 민간인들의 신문, 그리고 파괴된 것들을 재건하려는 첫 시도들에 대해 썼다. 그는 이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다고 가장했는지, 어떻게 과거를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당의 전직 회원들이 마치 항상 반대해왔던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의 일기는 실망과 단호함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나라가 즉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쓴 것이 그들이 겪은 일을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 비공식적으로 쓰여지고 숨겨진 일기장은 나치 정권 해서의 일상을 기록한 증거가 되었다. 나치 정권의 끝에서 남은 것은 단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가족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통제,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강요된 침묵 속에서 살아온 세대였다. 이는 단지 법이나 권력의 연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제스처, 모든 말, 모든 일상적인 결정이 위에서부터 강요된 필터를 통과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여성들은 제한된 규범 하에서 자녀를 키워야 했고, 아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으며, 어른들은 두려움, 선전, 고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는 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웃들도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일상이었는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변해버렸다. 대부분은 침묵했으며 일부는 부인했고 소수만이 자신이 본 것을 글로 남겼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무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권이 끝났지만 그 영향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종했으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